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자꾸 눈길을 주게 되는 여자. 성가시고 피곤했다. 짧은 시간 안에 결혼과 이혼을 해치우는 동안 집도 직장도 미래도 없이 40이 되었다. 그러지 말라고. 결혼이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적어도 결혼은 정갈한 수건이 개켜진 욕실과 지나가는 바람에도 간지럼을 타듯 살랑대는 레이스 커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 여자였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여자가 무사하기를. 제발 너무 늦지 않았기를. 나를 기다렸나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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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고 있는 하소담입니다. 오늘도 하소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오영희 소설가님의 해피엔딩입니다. 작가님은 소설가이면서 문학심리 상담사, 스토리텔러라는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어둡고 축축하고 암울한 이야기에 지쳐서 해피한 소설을 한번 써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자각만 선명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하소담 소리에 편안히 귀 열어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해피엔딩 오영희. 긴 생머리를 집게핀으로 틀어올린 여자는 혈색이 나빴다. 오랜 볕을 보지 못한 듯 파리한 안색이었다. 검은 뿔테 안경이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어 표정을 읽기가 힘들었지만 몹시 지쳐 보였다. 여자는 눈을 내리깐 채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늘어놓았다. 눈을 맞추지 않은 채로 외워둔 대본을 읽듯 말하는 여자의 어투가 살짝 거슬렸다. 안마 커튼 바로 앞에 정확히 3cm의 공간이 있어요. 바로 거기 이 커튼 레일을 달아주세요. 레일 폭이 1.5cm니까 불가능한 건 아닐 거예요. 아니긴 개뿔. 불가능했다. 3cm의 공간에 1.5cm짜리 발을 박아넣는 일은 이론상으로나 가능했다. 커튼박스 바로 위로 철근이 지나가고 있는지 드릴 헤드에 나사못을 꽂아 돌리면 그대로 튕겨나왔다. 억지로 밀어넣으면 나사못의 대가리가 우그러졌다. 나사못을 우그러뜨려가며 군데군데 전동 드릴을 돌리는 동안 열린 창을 뚫고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야 했다. 여름 한낮, 직사광선 속에서 커튼 레일을 달고 있다는 건 막 집행되기 시작한 형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갈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시종일관 눈을 맞추지 않고 말하는 여자 때문일 것이다.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자기적인 느낌에 자꾸 눈길을 주게 되는 여자. 성가시고 피곤했다. 여자의 커튼은 얇았다. 손금이 그대로 비칠 정도로 얇았다. 앞뒤가 훤히 비치는 저 얇은 천을 창에 달아둔다 해서 커튼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한사코 좁은 틈에 커튼 레일을 박아 레이스 커튼을 달아달라고 했다.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안마 커튼이 이미 달려 있음에도 굳이 한 겹 더 커튼을 달겠다는 여자의 속내를 알 수가 없었다. 입김 한 번에도 훅 부풀어버리는 레이스 커튼만큼이나 여자는 실체감이 없었다. 작고 마른 몸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에 비해 카랑카랑한 목소리,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나서못을 건네는 손길. 모든 게 부조화스러웠다. 못은 자꾸만 손을 벗어났다. 드릴은 계속 헛돌고 나사못은 우그러졌다. 비오듯 땀이 흘렀다. 더워서만은 아니었다. 내가 딛고선 의자를 잡아주는 여자의 눈길이 느껴져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드릴은 헛돌고 못은 우그러지고 쉴 새 없이 땀은 흐르고 여자는 그런 나를 말갛게 올려다보고 커튼 레일을 고정하기 위해 못 몇 개를 박는데 꼬박 30분이 걸렸다. 전문가용 전동 드릴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겨우 마지막 못을 박고 의자를 내려오자 여자가 얼음물 한 잔을 건넨다. 표면에 동글동글 물방울이 맺혀있는 유리잔을 말없이 받아들고 나는 단번에 마셔버렸다. 여자는 빈잔을 거두어가며 필요하다면 욕실을 써도 좋다고 했다. 그래놓고는 민망했는지 뒤늦게 눈을 동그랗게 뜬다. 무심결에 마주쳐버린 여자의 눈빛이 의외로 무구했다. 겁을 잔뜩 먹은 것도 같고 거짓말을 하다 들킨 것도 같고 검은 뿔 태안경으로 가려진 여자의 얼굴 여기저기에 거뭇한 기미가 보였다. 꽤나 미인이라 할 법도 한데 전혀 관리되지 않은 얼굴에는 신선함이 가득했다. 무력감 혹은 무감각, 체념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표정이었다. 보기가 불편했다. 여자의 욕실에서 거울로 본 내 모습은 무참했다. 여자가 욕실을 써도 좋다는 말을 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땀에 젖은 윗도리는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목 언저리로 미끄러지고 있는 땀은 숫제 기름을 발라놓은 듯 번득거렸다. 폭 1.5cm짜리 커튼 레일 하나 달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다니. 나는 어이가 없어 한숨을 한번 쉬고는 푸푸 소리를 내며 세수를 했다. 그러다 문득 여자 혼자 사는 집의 욕실에 와 있다는 자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크림색으로 톤을 맞춘 물비누와 샴푸, 바디 클렌저 따위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한쪽에는 가장자리에 핑크색 테두리가 둘러진 수건 세트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가운을 대신할 만큼 큰 수건부터 거품용 작은 수건까지 갖추어진 욕실이 주는 느낌은 뭐라 형언하기 힘들었다. 물비누의 거품이 손에 닿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거울에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며 세수를 하는 동안 더 차분해지고 있었다. 군데군데 물이끼가 끼어있고 샴푸와 비누, 때밀이 수건 따위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내 욕실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순간 느닷없이 코끝이 시려왔다. 그리고 곧바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그때 왜 눈물이 났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아마도 정확히 2년 만에 끝나버린 결혼이 새삼 허무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레이스 커튼이 살랑이는 집에서 오밀조밀 식탁에 음식을 차려가며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을 그 순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느닷없이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거울로 보면서 당혹감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무력감 혹은 무감각, 체념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표정을 한 내가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외면하고 싶은 얼굴이었다. 좀 전 여자의 표정을 볼 때처럼. 욕실을 나오자마자 왁자한 TV 소리가 달려들었다. 유아용품을 파는 홈쇼핑 광고가 한창이었다. 유아기 정서가 어쩌고 조기 교육이 어쩌고 떠들어대고 있는 쇼호스트의 목소리는 유난히 톤이 높았다. 여자는 홀린 듯 TV를 응시하고 있었다. 유아용 신발과 모비를 소품으로 진열해두고
유모차의 기능을 설명하는 화면을 바라보는 여자의 표정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웠다.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하고 부러움 같기도 했다. 참 알 수 없는 여자였다. 도로가에 세워둔 차에 시동을 걸면서 여자가 사는 빌라를 올려다보았다. 가운데부터 부풀어 오르는 하늘거리는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여자의 방이 거기 있었다. 저 레이스 커튼과 1.5cm의 간격을 두고 암막 커튼이 드리워져 있을 것이다. 암막 커튼과 레이스, 조합되기 힘든 두 개의 커튼을 굳이 한 곳에 달아두는 여자. 그리고 여름 한낮의 더위도 잊은 채 고개를 꺾고 여자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나.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후줄근해진 몰골로 사무실로 들어오자 김 병장이 툭 내 어깨를 친다.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아까 콜 받고 나갈 때 하고 영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네. 예리한 녀석. 김 병장은 나를 잘 안다. 군대 동기로 만나 40을 넘기는 동안 줄곧 보아온 김 병장은 나와 데칼코만이라 여겨질 때가 많았다.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란 것도,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느라 제때 대학을 가지 못한 것도, 상황에 밀려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것도, 사람을 너무 믿어 아이디어를 뺏기거나 사업에 실패해온 경력도,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그는 나와 달리 여전히 사람을, 그것도 여자를 믿는다는 것 뿐이다. 김 병장이 창업한 해피 심부름 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양했다. 모닝콜부터 장보기, 전구 교체, 가구 옮기기, 변기 뚫기, 병원 동행, 반려동물 산책, 퀵 서비스.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고 돌아올 때면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싶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 보면 더 서글퍼져서 당장 때려치울 거라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건 대체로 김 병장과 함께였고 그럴 때마다 김 병장은 나보다 더 큰 소리로 때려치우자고 했다. 그런 날일수록 우리는 다음 날 더 일찍 출근했다. 그러고는 출근하기 무섭게 울려대는 고객의 전화를 최대한 공손히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김 병장이 처음 심부름 대행업을 제안했을 때 나는 당연하다는 듯 흥신소를 떠올렸다. 바람난 남편 뒤낚이는 여자들을 상대로 돈을 우려먹는 일일 거라는 짐작에 나는 고개부터 저었다. 하지만 김 병장은 나를 차고 앉아 조목조목 사업 아이템을 설명했다.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고 1인 가구가 늘고 인간관계는 약화되고 SNS가 발달하고 앱으로 중개되는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다는 게 심부름 대행업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었지만 김 병장의 설명은 달랐다. 이 모든 현상이 돈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이 일을 시작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수렁으로부터 건져내려면 무조건 일이 필요하다고 나를 설득했다. 사실이었다. 수산물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에서 영업을 맡고 있던 나는 호기롭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남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해 수입하는 일은 호황이었다. 자고 나면 하나씩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나는 곧바로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했다. 그렇게 개발된 상품은 대체로 돈이 되어 주었다. 월급쟁이에서 법인 기업 대표로 변신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년 남짓. 사업이 확장되는 만큼 나는 배짱이 늘었다.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 돌보느라 늦어진 결혼도 배짱으로 밀어붙였다. 아내는 나의 사업가정 능력에 후한 점수를 주었고 나는 아내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 경제적 능력과 미모의 교환은
얼핏 진부한 거래일 수 있었지만 진부한 만큼 무난했다. 적어도 파산하기 전까지는. 남미의 수산가공시설에서 인사사고가 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무리하게 시설 확충을 한 것도 문제였지만 현지 책임자가 마약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게 더 문제였다. 데킬라를 병째 들이키며 건조장을 순찰하던 현지 책임자가 심장마비로 죽자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마약 조직이 개입되면서 단순 사고로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결국 상황은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달았고 사업과 함께 결혼도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아내는 정해진 수순처럼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주고 결혼을 끝냈다. 나는 더 이상 유능한 사업가가 아니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아내의 아름다움과 교환할 만한 가치를 갖지 못한 나로서는 이혼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이혼 법정에 나타나는 순간까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던 아내는 며칠째 수염도 깎지 못한 나를 보는 순간 바로 외면을 했다. 그때 아내가 대놓고 미간을 찡그리거나 한숨을 쉬었더라면 좀 나았을까? 테이크아웃 커피라도 나누어 마시며 행복하라느니 건강하라느니 하는 말이라도 하고 헤어지기를 바랐지만 고개를 돌린 아내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말도 걸 수가 없었다. 짧은 시간 안에 결혼과 이혼을 해치우는 동안 집도 직장도 미래도 없이 40이 되었다. 40의 나이에 찾아온 위기는 결국 나를 패닉 상태로 몰아갔다. 깎지 않은 수영과 불규칙한 식사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와 대인 기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때 김 병장이 해피 심부름 센터를 창업한 것이다. 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해피했으면 좋겠어. 김 병장의 그 한마디가 결국 상황을 결정했다.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다면 해보자. 나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해피맨이라고 부르자는 걸 입사 조건이랍시고 내세우며 해피 심부름 센터의 해피맨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심부름 대행업은 예상 밖으로 순조로웠다. 김 병장과 나 외에 또 한 명의 해피맨 K, 그리고 내 근직 미스 최까지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 할 만큼 대행할 심부름은 많았다. K가 가세해 해피맨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사업은 생각보다 빨리 궤도를 만들어냈다. 이대로만 간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다 싶기도 했다.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내게로 쏠리는 김 병장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나는 재빨리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의자 깊이 몸을 묻었다. 습관처럼 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검색하는 동안 점점 머릿속이 멍해졌다. 한사코 시선을 피하며 얼음물을 건네던 여자의 긴 목선과 그녀의 정갈한 욕실이 떠오르고 레이스 커튼 자락이 하늘거렸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실루엣에 포획당한 듯 몽롱하기도 하고 나른하기도 했다. 난감했다. 40의 나이를 살아오는 동안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때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 위로 불쑥 K의 얼굴이 솟아올랐다. 형, 뭘 하느라 부르는 소리도 못 들어요. 어디다 혼을 쏙 빼놓고 온 사람처럼. 느닷없이 날아온 K의 말에 나는 당황함을 감추느라 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닫으며 허둥거렸다. 뭘 하다 왔는지 K는 땀에 절어 있었다. 하긴 한여름의 이른 오후를 지나가고 있는 시각, 어디서 뭘 하든 땀을 흘리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피맨으로 불리는 우리를 호출하는 고객이 냉방 잘 된 곳에서 편한 일을 시키면서 돈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고 여름이면 더위에 지치고 겨울이면 추위를 견뎌야 하는 건
당연했다. 그나마 모욕을 주거나 괜한 화풀이를 하지만 않아도 고마워해야 한다. K는 성실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와 IT 업계의 선두를 달리던 기업에서 앱 개발자로 명성을 날리던 K 역시 창업에 실패한 후 해피맨이 되었다. 김일병의 사촌이라는 인연으로 심부름 대행을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K는 아직 젊었다. 하지만 젊음이 꼭 축복은 아니었다. 젊은 만큼 더 처절한 절망. 한번 기회를 놓치고 나면 팔다리처럼 절망을 매단 채 살아야 하는 시간만 길어질 뿐이다. 그건 40의 나나 30의 K나 마찬가지였다. 출근하자마자 남의 집 개를 산책시키고 성질 고약한 노파의 휠체어를 밀어 병원을 가거나 전원주택의 잡초를 뽑거나 장을 받아주는 것이 일과인 젊음은 날마다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라고 K는 말했다. 결혼을 앞둔 K의 예비 신부는 K가 벤처기업을 창업해 앱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정말 어쩌다 K는 여기까지 와버렸을까? 도대체 이렇게 결혼을 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K를 볼 때마다 장난처럼 끝나버린 나의 결혼이 생각나 손에 땀이 차곤 한다. 그러지 말라고. 결혼이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남의 시선이나 의무, 책임감 따위로는 절대 유지될 수 없는 게 결혼이라고. 적어도 결혼은 정갈한 수건이 개켜진 욕실과 지나가는 바람에도 간지럼을 타듯 살랑대는 레이스 커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아까부터 울려대고 있는 전화벨 소리를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슨 생각에 빠져 있었기에 전화벨 소리도 못 들은 걸까? K의 말대로 어딘가에 혼을 쏙 빼놓고 온 모양이다. 퇴근 시간이 임박해 걸려오는 업무용 전화를 달가워할 사람은 명색이 사장인 김병장 뿐인데 김병장은 외근 중이었고 남아있는 우리는 눈치만 보며 고객 응대를 서로 미루고 있었다. 결국 미스 최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더니 대뜸 출동이라는 말만 던져주고는 가방을 들고 휙 나가버린다. 퇴근이 모양이다. 출근도 퇴근도 늦는 법이 없는 미스 최다웠다. 누구를 지목한 출동인지 알 수 없어 K와 나는 서로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때 K의 폰이 자지러진 울음소리를 냈다. 그러자 K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K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사무실을 가로질러 출입문을 가더니 고개만 까딱하고 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예비 신부와 신혼친구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라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고 미리 너스레를 떨어둔 참이었다. 나는 갑자기 늘어나버린 고무줄처럼 탄성을 잃은 채 혼자 사무실에 남겨졌다. 사무실은 적막했다. 창밖에는 아직 열기를 품은 해가 스카이라인에 걸려있고 사방은 조용했다. 음악을 켜거나 커피를 마실까 싶기도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사무실과 함께 통째로 박제라도 된 듯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정물 같던 사무실의 고요를 깨고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업무가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나 울리는 전화는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벨은 집요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방의 벽마다 온통 금이라도 가게 할 듯 오래 울렸다. 그러다 내가 소화기를 드는 순간 뚝 멈추었다. 소화기 저쪽에서 대뜸 한숨이 흘러나왔다. 무력감 또는 무감각, 어쩌면 체념이 섞인 한숨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라는 걸 알았다. 분명 그 여자였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 여자가 틀림없었다. 내 머릿속 한구석에 흙반처럼 달라붙어 어딜 가나 따라다니고 있는 여자. 마치 원기가 붙은 듯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에서 느껴지는 여자. 살을 태울 듯한 직사광선과 쉬지 않고 흘러내리던 땀과 모서리가 반듯하게 접혀있던 수건, 그리고 손금이 훤히 비치는 레이스 커튼. 바로 그 여자가 전화를 해온 것이다. 내가 이 여자의 전화를 기다렸던가? 알 수 없는 일이다. 눈 한 번 제대로 맞추지 않던 여자의 전화를 내가 기다릴 리는 없다. 그럼에도 자꾸 생각나는 이 여자. 당황스러웠다. 왜 여태 오지 않은 거예요? 여자는 전화기 속에서 대뜸 쏘아 붙이기부터 했다. 여자가 나를 향해 왜 여태 오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것의 의미를 가늠하느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다리는 동안 약속 시간이 임박해져 버렸다느니, 늦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어떡할 거냐느니, 여자는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와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어디로 오라는 건지는 모르지만 당장 가야 했다. 아마도 퇴근 직전 미수채가 받은 전화가 여자의 호출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다짜고짜 윗도리에 팔을 꿰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는 아슬아슬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무시해가며 여자의 집을 향해 달렸다. 하관이 빠른 여자의 남동생은 눈빛이 차가웠다. 나를 쏘아보는 눈매에 설핏 살기가 감돌았다. 그러면서도 깍듯하고 예의가 발랐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냉기에 나도 모르게 미간을 좁혔다. 엉겹결에 여자의 남편 노릇을 하고는 있었지만 냉동인간을 연상케 하는 남동생의 매형 역할은 내키지 않은 미션이었다. 아무리 가족 대행이 트렌드가 되었다고는 해도 이런 인간미 없는 남자의 매형을 대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여자의 남동생 상견례 자리였다. 얼떨결에 여자의 남편이 된 나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해야 했다. 가족 역할 대행을 먼저 제의한 게 남동생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결혼하지 않은 누나가 있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집안과 인연을 맺어야 하는 남매에게는 가족 대행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 핏줄이라고는 남매가 전부라면 다른 선택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여자의 남편 대역에 충실했다. 대놓고 남매를 무시하는 신부의 어머니에게 은근히 야유의 표정을 짓고 드러내지 않고 거드름을 피우는 신부의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는 일부러 목에 힘을 주고 발음을 또렷하게 했다. 여자는 남동생과도 시종일관 눈을 맞추지 못했다. 부부 노릇을 하고 있는 나하고 눈을 맞추는 일도 없었다. 빨리 오라고 나를 퇴근하던 모습과는 달리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다. 간절한 눈빛으로 남동생의 옆 얼굴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서투른 젓가락질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족이라고는 달랑 남동생 하나가 전부인 여자. 그나마 죄인처럼 남동생의 눈치를 보는 여자. 비스듬히 숙인 고개와 조붓한 어깨와 안쓰러운 뒷모습을 가진 여자. 암막 커튼 위로 한사코 레이스 커튼을 달아두려는 여자. 사소한 것 하나까지 자꾸 신경이 쓰이는 이 여자. 오직 절박하면 돈을 지불해가며 나를 남편으로 대동하고 와야 했을까. 여자가 내민 봉투에는 제법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 가족을 대행해 식사 한번 한 대가라 하기엔 좀 많았다. 두꺼운 봉투를 받아들고 나는 기분이 언짢았다. 돈을 많이 받아 기분이 나쁜 경험은 처음이라 나도 내 감정에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내가 언짢은 이유를 깨달았다. 여자의 직업을 눈치챈 것이다. 시종일관, 죄인처럼 남동생의 눈치를 보던 것이나
낮에 집에서 빈둥거리는 걸 보면 뻔하지 않은가. 아마도 밤이 되면 술집에 나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나이 든 스폰서가 있어 밤이면 여자를 찾아오거나. 상견례를 마치고 나와서 돈 봉투를 받아들자마자 나는 여자를 외면하며 넥타이 매듭을 거칠게 풀었다. 탁 소리를 내며 소주잔을 내려놓는 K는 이미 주량을 넘겼다. 연신 한숨을 쉬며 술을 들이켜다가 푹 고개를 꺾는다. 한번 수그린 고개를 다시 들기 버거운지 어깨를 흔들거리며 겨우 상체를 지탱하고 있다. K가 이렇게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건 처음 본다.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대학에서 첨단 분야를 공부했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던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는 걸까? 여기저기 무리지어 앉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지하 술집에 앉아 이미 취해버린 K와 술을 마시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형,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건지. 힘겹게 고개는 들었지만 상체는 여전히 흔들거리면서 K가 말했다. 난들 어찌 알겠는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안다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K가 술김에 하는 모든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어서일까? 나도 빠르게 취기가 올랐다. 형, 이제 난 돌이킬 수가 없어져 버렸어. 내 인생은 결국 이렇게 쓰레기통에 처박힌 거야. 왜? 재수 씨가 알아버린 거야? 네가 이제 앱 개발자가 아니라 해피맨이라는 거.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K에게 물었다. K는 대답 대신 또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워낙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어서 더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 두서없이 늘어놓는 K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는 더욱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오늘 오후에 K가 출동한 곳은 변두리 낡은 주택이었다. 변기가 막히거나 형광등을 갈아야 할 때 혹은 장마 끝에 비설거지를 해달라며 해피 심부름센터로 전화를 걸곤 하던 박 여사의 집이었다. 요양원에 가 있는 남편 대신 집을 지키는 박 여사는 K를 살뜰히 챙겼다. 험한 일을 시켜 미안하다며 웃돈을 얹어주거나 여름이면 얼음 띄운 열무국수를 만들어주기도 한다며 K는 자랑하곤 했다. 나나 김일병이 출동을 나가려 하면 박 여사는 굳이 K를 보내달라고 했고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일을 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아직 노인이라 하기에는 젊은 편이었지만 쉰을 겨우 넘기면서 반신불수가 되고만 남편을 요양시설에 보내놓고 박 여사 혼자 지키고 있는 집은 수시로 손볼 일이 많았다. 박 여사는 오늘 꽤 이른 시각에 전화를 해왔다. 남편이 있는 요양원에 데려다 달라며 K를 찾았다. K는 출동을 나갔으니 내가 대신 가겠다고 해도 K가 들어오는 대로 보내달라고 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기에 다시 한번 K를 대신해 내가 출동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오전에 나간 일이 늦어진 K가 박 여사의 낡은 주택으로 간 건 늦은 오후였다. 형, 난 이제 세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 K는 아까보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박 여사는 요양원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면회하고 온 날이면 가끔 혼자 술을 마신다고 했다. 과거의 영화도 부질없고 사는 건 늘 쓸쓸할 뿐인데 뭘 그리 아득바득 사느냐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박 여사를 보면 덩달아 슬퍼진다고 했다. 오늘 박 여사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던 모양이다. 대신 취하도록 술을 마시다가 K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취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K와 박 여사 사이에 어떤 실랑이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른다. 기어이 K를 침대로 끌어들인 박 여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으며 K 또한 어떤 심정이었는지 나로서는 짐작하지 못한다. 다만 K가 뿌리칠 수 없었던 그 무엇이 동정이나 연민 따위의 인간적인 어떤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K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적어도 박 여사가 제시한 액면가는 아니기를 바라며 나도 내 앞에 놓인 술을 목 안으로 털어넣었다. 넥타이는 모양이 잘 잡히지 않았다. 잘록하게 마무리되어야 할 매듭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몇 번이나 고쳐맸지만 여전히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 한때 아침마다 넥타이를 바꿔가며 멋을 내고 출근길을 서두르던 날이 있었는데 같은 주일에는 같은 넥타이를 매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던 그때는 거울을 보지 않고도 반듯한 넥타이 매듭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양복의 넥타이를 매고 외출을 해보는 게 얼마만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다. 아마도 여자의 남동생 상견례 이후 처음일 것이다. 여자는 결혼식에 같이 가달라고 했다. 누구의 결혼식인지, 거기서 내가 맡을 대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회사 계좌로 선입금했다는 것과 만날 시각과 장소 외에 다른 메시지는 없는 간결한 오더였다. 아마도 또 여자의 남편역일 것이다. 어쩌면 대행 가족으로 상견례를 치렀던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누구의 결혼식이든 내가 가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든 하객의 모습을 갖추고 지정된 곳으로 가면 또 다른 지시가 있겠거니 하며 나는 집을 나섰다. 여자가 나를 이끈 곳은 뜻밖에도 신부 대기실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자는 웨딩드레스 차림이었다. 빨리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여자는 다급하게 말했다. 턱시도였다. 설마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이 여자의 신랑인가? 아무리 역할 대행이라지만 이건 심했다. 나는 여자가 내민 턱시도를 엉겹결에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여자는 목소리를 죽이며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체근했다. 나는 어정쩡 서서 타르시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때였다. 시끌벅적 소란한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여자들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섰다. 그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도 있었다. 여자 무리는 동시에 입을 쩍 벌리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그러다 예식장 직원인 듯한 아가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또 당신이군요. 우리 웨딩홀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을 텐데. 여자는 황급히 내 손을 끌고 대기실 밖으로 나왔다. 그 바람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보타이를 떨어뜨렸지만 줄 새도 없이 여자의 손에 이끌려 한달음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까지 내려왔다. 조그만 여자 몸에 어디서 이런 악력이 나왔는지 손목이 얼얼했다. 하지만 건물 입구의 해저문 앞에서 막아서는 경비를 피할 수는 없었다. 신부 대기실에 떨어뜨린 보타이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직원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걸어오는 내내 여자를 노려보고 있던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망치던 여자와 턱끝을 쳐든 웨딩홀 여직원, 그리고 그 옆에 턱시도를 들고 어정쩡 서 있는 남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봤다. 여자는 가끔 웨딩홀에 나타나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던 모양이다. 비어있는 신부 대기실에 몰래 들어가 신부 코스프레를 하는 황당한 행동을 한 것인데 딱히 피해를 주지 않아 경고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경고를 받고도 여자는 두어 번 더 같은 일을 반복했고
오늘 제대로 덜미를 잡힌 것이다. 기가 찼다. 여자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 이런 짓을 해서 남는 게 뭔지, 무엇보다 웨딩드레스는 어디서 났는지 궁금했다. 기어이 경찰을 부르겠다는 경비에게 나는 이제 이런 일 없을 거라며 한 번만 더 이 여자가 웨딩홀을 찾아오면 그때는 내가 먼저 경찰에 데려가겠다며 겨우 만류했다. 여자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가슴선을 따라 자잘한 큐빅이 박혀있고 허리 뒤를 리본으로 묶은 웨딩드레스에 베일이 달린 티아라까지 쓰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여자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고 밖으로 나왔다. 로비를 벗어나 출입문을 향해 가는 사이에 등 뒤에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결혼식 날 하혈을 하고 유산을 했대요. 하얀 드레스가 피범벅이 되는 걸 보고 기절하는 하객까지 있었다는데 그건 아마 부풀려진 얘기겠지만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었다더군요. 생긴 건 얌전한 여자가 어쩌다가. 경비가 혀를 끌끌 차자 여직원의 말이 이어졌다. 결혼식에서 신부 부케를 받은 친구가 신랑과 바람 피운 걸 알았다나 봐요.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잃고 유치원 선생이라 유독 애를 좋아했다는데 참 안 됐죠? 경비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혀를 차며 말했다. 저 지경이 되도록 가만두고 있는 걸 보니 제대로 된 가족도 없나 보군.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포기를 했는지도 모르죠. 여직원이 맞장구를 쳤다. 다시는 이 여자와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웨딩홀의 회전문을 나섰다. 퇴근 음악 잠자리에 들렸는데 여자로부터 문자가 왔다. 멀리 좀 가게 됐으니 집안 정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필요한 건 다 없애고 떠나겠지만 그래도 치울 게 하나 정도는 있을 테니 연락을 하면 와달라는 거였다. 그리고 떠나는 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선입금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여자의 문자를 받자 기분이 더러워졌다. 미친년, 청소 정도는 제 손으로 하고 가면 될걸. 저렇게 놀고 먹으면서도 돈을 펑펑 쓰는 걸 보니 스폰서가 든든한가 보다 싶었다. 나는 그 밤 내내 잠을 설쳤다. 김병장이 한쪽 이끼를 올리며 흐흐 웃는다. 군 시절부터 보아온 김병장의 술버릇이다. 슬플수록 웃음이 해퍼지는 김병장은 아파도 웃고 노여워도 웃고 외로워도 웃는다. 밴쿠버로 보내놓은 아내와 딸이 그리울 때는 더 크게 웃는다. 웃을 대목이 아닌데도 과장되게 큰 웃음소리를 내는 김병장을 보면 마음이 아파지곤 한다. 자조적인 웃음에 묻어있는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도 한사코 괜찮다며 자꾸 웃어댄다. 오늘 김병장은 유난히 많이 웃고 있다. 이 사진 한번 봐. 우리 마누라 진짜 이쁘지? 우리 딸이 말이야. 이렇게 예쁜 것도 제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니까. 나는 다짜고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커다란 눈에 슬픔이 가득한데 자꾸 웃고 있는 걸 보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다. 우리 마누라는 말이야. 너무 예쁜 게 탈이야. 김병장의 아내가 결국 이혼장을 보내왔다고 했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딸의 유학을 핑계로 시작한 별거가 2년이 넘어가는 즈음부터 이혼을 요구하더니 김병장이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가려 하자 집을 옮겨버린 아내였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번 돈의 대부분을 다달이 송금하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는 기어이 이혼을 통보해온 것이다. 그나마 아빠가 보고 싶다며 간간히 보내오던 딸의 문자도 끊긴 지 꽤 된다며
김병장은 또 히히 웃었다. 도대체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려다 나는 멈칫 말을 멈추었다. 처음부터 결혼이 불행한 결말로 치달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병장의 대학 후배였던 그의 아내는 강남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김병장은 학자금 대출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미녀와 야수로 불리던 그들이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연애담은 모교의 전설로 남아있지만 결혼 후 그들의 실상은 동화의 환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자의 사랑 덕분에 야수가 마법에서 풀려났다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로 끝나는 해피엔딩이 되는 건 아니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는 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의미했다.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되었을 때 김병장은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 기를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아내는 낙태 전문 산부인과를 검색했다. 대대로 천주교를 믿는 아내의 집안이 결혼을 허락한 순간 김병장은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고 그의 아내는 신혼여행 상품부터 알아봤다. 미녀와 야수 혹은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는 건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해피엔딩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창업한 해피 심부름 센터에서 해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잠을 깨웠다. 새벽 2시. 잠든 지 1시간 만에 깨고 말았다. 짜증이 났다. 나는 한쪽 눈을 찌푸리며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찾아쥐고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 여자였다. 현관 비밀번호와 함께 보내온 메시지를 보자마자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다. 철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융수철처럼 몸이 튕겨올랐다. 그따위 여자,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던 다짐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나는 무작정 여자의 집을 향해 내달렸다. 과속 방지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고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멈추지 않았다. 달리는 내내 철이라는 말이 화인이라도 찍힌 듯 가슴 한쪽에 쩍 달라붙어 있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여자가 무사하기를, 제발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반듯하게 개켜진 수건 세트와 바람에 살랑대는 레이스 커튼이 있는 집에서 여자가 제발 아무 일 없이 건재해 있기만을 기도하며 밤길을 달렸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떨리는 손 때문에 마음과 달리 빨리 문을 열 수 없어 더욱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막상 문이 열리는 순간에는 선뜻 들어서기가 힘들었다. 어떤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 발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 어지러웠다. 여자는 없었다. 침대에도 욕실에도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친구는 뇌의 길을 잘 맞춰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고 은은한 섬유 유연제 향이 감돌았다. 욕실도 마찬가지였다. 크림색의 물비누와 샴푸, 버디 클렌저는 여전히 가지런했고 핑크 테두리의 수건 세트 역시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욕실 바닥이나 욕조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이 닦여 있었다. 염려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집안 풍경에 오히려 나는 어리둥절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것일까?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집안을 살펴보았다. 그제서야 숨이 진정되면서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게 눈에 들어왔다. 식탁 위에 캔 음료수 하나가 얌전히 놓여있고 분홍색 메모지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옷장 안에 있는
웨딩드레스 처리 부탁합니다. 나는 메모지를 들고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도 모르게 비죽 웃음이 흘러나왔다. 옷 한 벌 치워달라는 말을 새벽 2시에 하는 여자라니. 현실 감각이라곤 하나도 없는 여자에게 나는 또 한 번 어이가 없었다. 여자에게 이 사연 많은 웨딩드레스는 제 손으로는 도저히 어쩌지 못할 만큼 무거웠을 것이다. 무거운 만큼 드레스 자락에 짓눌려온 세월도 길었을 것이다. 긴 세월 혼자 아파하며 고독했을 것이다. 내가 그랬듯. 유능한 벤처 사업가에서 실패한 사업가로 전락하는 순간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 전처의 기억만큼이나 이 여자도 배신의 쓰라림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여자의 웨딩드레스를 아무렇게나 구겨 차 트렁크에 실었다. 트렁크 밖으로 레이스 자락이 비어져 나왔다. 레이스는 자꾸만 거세게 펼쳐지고 잘 구겨지지도 않았다. 의외였다. 부드러워만 보이는 레이스의 어디에 이렇게 거친 질감이 숨어 있었던 걸까? 나는 군데군데 거뭇한 때가 탄 웨딩드레스를 억지로 쑤셔놓고는 트렁크 문을 쾅 닫았다.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자동차 문이 닫히자 눈앞에서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휙 사라졌다. 순간 이유를 설명하기는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 여자는 길고 지루한 터널을 빠져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여자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 뿐이구나 싶었다. 시리얼 2개를 양손에 들고 번갈아 보는 여자의 옆 얼굴이 잠옷 심각하다. 원산지를 확인하고 성분을 비교하고 일일이 열량을 체크한 다음 그중 하나를 카트에 툭 담는다. 그러고는 두리번거리며 다음 매대를 향해 걸어가는 여자를 따라 카트를 밀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내 얼굴에 슬그머니 미소가 떠오른다. 살짝 미간을 찌푸린 채 뭔가에 골몰해 있는 모습. 내게는 여자의 저 옆 얼굴이 구원이었다. 여자는 2달 만에 돌아왔다. 나는 그 사이 여자의 빌라 앞을 서성이는 날이 많았다. 여자의 방에 불이 켜지기를 기도하며 길가에 차를 대고 한참을 있는 게 일과가 되다시피 했다. 처음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다 사나흘에 한 번씩, 나중에는 매일. 퇴근 시간이 임박하면 여자가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곤 했다. 여자를 만나서 뭘 어쩌겠다는 작정이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멈출 수는 없었다.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여자의 방에 불이 켜져 있기만 무턱대고 기다리는 사이 여름이 지나갔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에는 여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혹시 영원히 오지 않는 건 아닐까 싶을 때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디로 갔는지도 언제 오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기도 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더라도 언제 돌아올 거냐고는 물어볼 걸. 아니, 오기는 올 거냐 물어볼 걸. 아니다. 그런 걸 묻는 대신 내가 기다릴 테니 꼭 돌아오라고 할 걸. 후회할 때는 늘 늦은 법이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받던 그 밤. 여자의 집을 향해 달려갈 때도, 그리고 기약도 없이 여자를 기다리는 지금도 후회만 하고 있는 내가 답답하고 한심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일은 그만두어지지 않았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조급증이 절정에 달할 무렵 여자가 돌아왔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습관처럼 여자의 집 앞에 차를 대고 위를 올려다본 순간 거짓말처럼
여자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다시 빌라를 올려다보며 지금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저곳이 여자의 집이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나는 한달음에 여자의 집으로 뛰어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여자를 나는 냅다 껴안아 버렸다. 치안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기도 했지만 나는 여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여자는 의외로 순하게 내 품에 안겨 있었다. 놀라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자는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나를 기다렸나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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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나는 있는 힘껏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고 여자는 숨을 죽인 채 내 품에 얌전히 갇혀 있었다. 그리고 여자의 레이스 커튼 뒤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던 암막 커튼이 사라진 걸 알았다. 나는 여자 몰래 초코파이 상자를 집어 카트에 담는다. 그 순간 여자는 휙 돌아보더니 카트에 담긴 초코파이 상자를 도로 꺼내든다. 그러고는 앙칼지게 나를 쏘아본다. 영양가는 없고 열량만 높은 이런 거 좀 먹지 말라니까. 당신이 초딩이야? 이제 내 여자가 된 여자는 나를 향해 짐짓 눈을 흘겼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알겠다고 말하며 초코파이 상자를 슬그머니 원래의 자리로 갖다 둔다. 이럴 때면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 없어진다. 어쩌면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 물비누, 샴푸, 바디 클렌저, 등속이 같은 톤의 병에 담겨 가지런히 놓여있고 그 옆에는 크기 순서대로 수건이 개켜져 있는 욕실이 있는 집에서 나는 아내와 살고 있다.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창가 식탁에 김이 나는 음식을 차리기도 하고 서로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게 된다. 남의 결혼식에서 신부 흉내나 내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내가 고마워 잠든 모습을 오래 보고 있을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무심결에 눈을 돌리더라도 항상 보이는 곳에 있다고. 가운데 버티고 서 있지 않지만 시야를 벗어나 찾게 만들지도 않아서 늘 안심이 된다고.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 좋다고. 갖가지 생각을 하며 카트를 밀고 아내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내 입가에 또 한 번 미소가 떠오른다. 그때 갑자기 아내가 걸음을 뚝 멈췄다. 전동 드릴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매대 앞에서 아내가 몸을 돌려 나를 봤다. 눈가에 자잘한 주름을 잡으며 활짝 웃고 있었다. 언젠가 장난처럼 내게 했던 아내의 한마디가 생각난다. 당신이 나를 만난 이후 가장 잘한 게 뭔지 알아? 아내는 웃음을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전동 드릴 제대로 못 다룬 거. 커튼 레일 달아주겠다고 온 사람이 전동 드릴을 들고 쩔쩔 매던 모습이라니. 그때 땀은 또 어찌나 흘리던지. 그리고 아내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만하면 우리 해피엔딩이지? 그렇게 말하며 까르르 웃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블랙홀이 되어 나를 훅 빨아들인다. 오늘의 소설 해피엔딩 여기까지입니다. 오영희 작가님의 이력이 무색하지 않게 좋았죠?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